얘가 이제 건축주를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이제 발주자라고 합니다. 주문 넣은 사람 얘기예요. 건물이라는 상품을 짓는데 주문 넣은 사람. 이 사람은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 땅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와의 차이점, 이 사람은 땅이 있고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회사일 수 있습니다. 회사일 수 있고 땅이 자기 땅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자기 땅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사람이 이 땅에 건물을 짓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를 찾아가냐면 건축사를 찾아갑니다. 건축사 사무소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사 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의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같이 협의를 합니다. 어떤 걸 협의를 하냐면 일단 제일 중요한 비용 협의를 하고요. 비용. 그다음에 발주자가 원하는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내가 여기다가 복합단지를 지을 건데 여기다가 애들 놀 수영장도 있었으면 좋겠고 판매 시설도 있었으면 좋겠고 CGV도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건물을 설계를 하는 겁니다. 건물에 대한 설계는 건축이 합니다. 건축에서 건물 껍데기 설계한다는 거예요. 이 건물에 이렇게 생겼고 무슨 땅에 요 층은 뭐고 요 층은 뭐고 요 층은 뭐고 여기다 구름다리 나가지고 건물 하나 연결하고 지하는 같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한 건물로 짓고 이런 거에 대한 설계를 건축사가 하고 여기에 있는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것도 설계를 다 건축사가 합니다. 그 다음에 재질, 콘크리트조로 할 건가 목조 건축물로 할 건가 건축이 다 정합니다. 그러면은 이 건축이 할 수 있는 게 요거예요.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 건물에 뭐가 들어가냐면 전기가 들어가고요. 수도 들어가고 가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냉난방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건물에 하중 계산해야 됩니다. 하중. 그래야 이제 기둥의 두께라던가 바닥의 두께라던가 그런 거를 건물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건축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큰 건물은 별도로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건물 나가는 오수, 우수 이런 것들 버려야 되잖아요. 정화조 이런 것도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또 뭐 해야 되냐면 요즘에는 이제 조경 많이 합니다. 조경 계획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건축이 하지만 법적으로 너네가 스스로 설계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협력을 하도록. 소방은 우리가 합니다. 소방 설계에서 합니다. 그럼 이게 그대로 감리랑 시공까지 가는 거예요. 감리도 얘네가 해야 돼요. 시공도 얘네가 해야 돼요. 법적으로 딱 법의 테두리 안에서 너넨 소방시설 설계 업체다 라고 인정을 받은 업체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회사를 유지하려면 소방기술사가 있어야 돼. 법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일정 건물 이상이 되면 이 건물은 좀 되게 크고 위험도도 높고 하니까 딴 사람이 하지 말고 소방기술사가 감리를 해. 법으로 정해졌어요.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하중은 누가 하냐면 구조 설계에서 합니다. 전기는 전기 설계가 하고요. 수도, 가스, 냉난방은 이제 건축 기계 설비라는 이제 건축되고 있는 기계 설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조경은 조경 설계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오수, 우수는 이제 정화조까지 해가지고 토목. 회사들이 다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이 건축사의 협력사들이 보통 있습니다. 이렇게 기계, 전기, 토목, 구조, 그다음에 조경, 소방 쫙 있어요. 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중에 소방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발주자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몰라요. 건물만 짓던 사람일 수도 있지만 신탁처럼, 아니면 건설사가 발주자일 수도 있지만 그냥 부동산 하던 분일 수도 있고 슈퍼마켓 하던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을 모릅니다. 보통 건축사가 알아요. 그래서 업무의 스코프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 발주자는 건축사밖에 몰라요. 알바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알아야 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내가 그걸 알아야 돼? 이러세요. 그래서 소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거기다 이제 그래서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화살표 적어주시면 되고, 다만 이제 법적으로 소방은 안전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 그죠? 소방시설 작동 안 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방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하도급을 거의 줄 수 없도록 해놨어요. 하도급. 자, 저희가 소방설계사무소인데 여기서 또 다른 소방업체에다가 외주를 주는 거예요. 외주. 수수료만 먹고 이렇게 해서 건축사랑 1,000원, 그래 1,000원 해줄게. 야, 너네 가가지고 너네 500원에 할래? 이래요. 아시겠죠? 이거를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은 또 강력한 게 뭐냐면 이것도 못하게 해놨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가야 돼요. 하도급이 안 된다라는 건 이 발주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원청이라고 합니다. 원청이라고도 하고, 발주자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최초 계약자예요. 최초 계약자. 여기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건 뭐냐면 도급 준다 그럽니다. 도급. 근데 지금 도급 주고 또 도급 줬죠. 이걸 하도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또 도급 주죠? 그럼 재하도급이 되는 겁니다. 하도급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원청과 바로 도급 계약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소방 설계입니다. 엄청 강력한 거예요. 기계는요, 못해요. 못합니다. 기계는 그냥 건축에 포함된 거예요. 심지어 기계는 기계로 따로 보지도 않아요. 거의. 그냥 건축 일부로 봅니다. 기계 구조, 토목, 기계 이렇게는 건축으로 봐요. 전기는 따로 분리가 돼 있어요. 전기는 좀 강력합니다만 소방이 분리가 됐습니다. 소방 분리됐어요. 여기 또 통신도 있는데 인터넷 깔아야 되니까 통신도 있습니다. 통신은 보통 이제 전기랑 같이 많이 하고요. 아무튼 이런 개념을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하실 때도 나중에 좋고 요런 바닥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소방은 발주자랑 직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다.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감리도 마찬가지고요. 시공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강력한 겁니다. 하도급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벤져스처럼 딱 모여가지고 건물을 지을 겁니다. 건물을 지으면 그냥 우리가 맨 땅에다가 그냥 갑자기 막 땅 파고 막 짓고 하면은 끌려가요. 감옥 갑니다. 왜냐하면 너네 신고했어? 뭐 설계할 거다, 뭐 공사할 거다, 허가를 받고 해야지 하잖아요. 허가. 그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건축사랑 발주자랑 협의를 한다 그랬죠? 협의하고 협력업체 쫙 뿌리는데 뭐냐면 우리는 전화를 누구한테 받냐면 계약은 발주자랑 하지만 전화는 이제 누구랑 통화하냐면 건축사랑 통화하는 거예요. 너네 이거 설계할래? 그러면은 그럼 일단은 어떤 건물인지 그거 좀 보여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할지 말지 결정을 하죠.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도 그때 나오고요. 하기로 하면 일단 하기 전에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설계 개요 라는 것을 건축에서 작성합니다. 이거를 협력사에 뿌려요. 설계 개요라는 걸 뿌리고 그 외에 뭐 평면도 건축물 평면도 단면도 인면도도 돼 있는 게 있으면 주는데 완전 계약 극초기 때는 그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계 개요부터 보통 줍니다. 협력사한테. 여기 협력사 이제부터는 소방만 보겠습니다. 설계 개요가 뭐냐면 이렇게 네모난 서류입니다. 서류이기도 하고 도면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지 사진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에다가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넣어놔요. 여기라고. 여기다 뭐가 있냐면 뭐 대지 위치도 있고요. 프로젝트 이름,
우리가 이제 무슨 프로젝트다라고 질 거니까요. 뭐 용인시 수지구, 뭐 신봉동 무슨 주거복합시설 신축공사 이런 식으로 건축회사 이름을 정해놔요. 주소도 적어놓고 273-13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이런 식으로 그렇게 프로젝트를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연면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건축면적도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용도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용도. 근생으로 쓸 건지, 주택으로 쓸 건지, 아파트로 쓸 건지, 업무시설, 오피스텔로 쓸 건지. 업무시설도 오피스텔이 있고 업무시설이 있거든요. 일반 업무시설은 사무소 얘기하는 거고, 오피스텔은 주로 이제 뭐냐면 요즘에는 주거형 오피스텔이래요. 주거형 오피스텔. 오피스텔인데 아파트랑 똑같이 생긴 거. 예. 아니면 뭐 생활 숙박시설, 여러 가지 건축적인 용도가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창고, 공장, 의료시설, 숙박시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용도를 써놓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거의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지구, 무슨 지역인지, 지구, 무슨 지구인지, 계획지구인지 아닌지. 계획지구면은 설계할 때부터 요쪽, 뭐 예를 들면 지금 신도시 얘기하는 겁니다. 신도시 계획지구면. 지역이라는 거는 이제, 소방적으로는 이제 화재에 취약한 곳이 있어요. 화재에 취약한 곳. 예를 들면 소방서와의 거리가 너무 멀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화재 위험도가 높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방화지구라던가 화재 경계지구라던가 이런 식으로 따로 지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또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 관련된 법이 또 있고. 자, 이거를 줍니다. 이걸 주면 협력사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위치를 봐야죠. 위치가 뭐 미국 필라델피아나 이런 데면 어떻게 해요? 우리 서영계 못해 이러잖아요. 300만 원 해놓고 야, 너네 다음 주에 협의해야 되니까 글로 와 이러면 어떻게 가요? 비행기 값도 안 나오는데. 위치 중요하고 프로젝트 명도 일단 보고요. 위치 나오니까요. 연면적을 봅니다. 연면적이 뭐냐면 1층 300제곱미터 2에서 5층 500제곱미터 이런 건물이 있다고 하면 연면적은 요 합계 면적이에요. 연면적은 합계 면적입니다. 다 합친 면적. 그러니까 총 전체 면적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바닥 면적. 다음 건축 면적은 뭐냐면 지붕,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자, 이게 1층이고 이게 2층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지하가 한 개 층이 더 있어요. 이렇게 넓게. 지하는 되게 커요. 그러면 2층이 예를 들면은 500제곱미터고요. 1층이 100제곱미터고 지하 1층이 700제곱미터라고 하면 연면적은 몇이죠? 더하면 됩니다. 연면적은. 건축 면적은 몇일까요? 500이에요. 아시겠죠? 건축 면적은. 연면적이 지하 포함인가요? 네, 포함입니다. 지하 다 포함이에요. 자, 포함이고, 이걸 왜 그러냐면, 연면적이랑 건축 면적을 제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구청에서는, 관할구청에서는. 연면적이 제한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지하 땅끝까지 파요. 위에까지 층수 올릴 수 있을 때까지 다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집안이 취약해져가지고 붕괴될 수도 있고, 옆에 조망권 침해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건물 외관상으로도 이제 시내 자체에서도 외관이 튈 수가 있죠. 제한을 한단 말이에요. 연면적 제한하고요. 건축 면적은 마찬가지로 뭐냐면, 자, 여기 땅이 있다 그랬잖아요. 땅이 있는데, 와, 이걸 그냥 꽉 차가지고 다진 거예요.
그러면 그 옆 건물도 또 꽉 차가지고 다 졌어요. 그럼 어디로 지나다녀? 그죠? 네. 도로 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지금 건축사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정확한 정의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요 면적들을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제한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용적률과 건폐율 얘기이기도 한데, 일단 건축 면적은 그래서 요 지붕의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차양막을 하나 딱 쳤어요. 1층에다가 햇빛 나와가지고. 이러면 연면적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건축 면적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둘 다 바뀝니다. 여기다 딱 차양 치면 여기 면적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 어디서 방 하나 빼야죠. 없애야 돼. 그죠? 그럼 이게 뭐냐면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 어떤 게 더 좋은지. 그러니까 보통 하는 게 다 뭐냐면 건물 다 짓고 준공이란 걸 받아요. 준공. 준공검사.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공사했는지. 준공검사 딱 받고 그 다음 추가 공사를 해요. 신고 안 하고. 불법이죠. 여러분 다세대주택 가면 건물이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다세대주택 가면. 이렇게. 근데 이렇게 짓는 거예요. 준공 끝나고. 그러고 나서 여기를 뭐냐면 서비스 면적이라고 속이고 계약을 하죠. 넓다고. 불법이죠. 네, 과태료 나옵니다. 한 3년에서 5년 정도 나오고, 다음 이 부분이 누수가 생겨요. 누수. 애초 건물 질 때 설계를 제대로 이 부분이 설계된 게 아니니까 누수가 생겨요. 결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옥상에 다세대주택 가면 결로가 많다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불법으로 하냐면,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연면적도 늘고 건축 면적도 늘기 때문에. 건축 면적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늘진 않는다. 지붕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이 제일 넓잖아요. 위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지하면 건물이 이렇게 생겼으면 건축 면적은 이 부분이 건축 면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은 위에서 봤을 땐 이렇게 합쳐지니까 이 부분까지. 아시겠죠? 얘는 지금 위에가 넓으니까 여기가 기준인 거고, 지붕 수평 투영 면적이라는 게 위에서 봤을 때 여기는 얘가 지붕이잖아요. 여긴 얘가 지붕이고. 아시겠죠? 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건축 면적이에요. 그 다음에 용적률 건폐율은 뭐냐면은 요 대지 면적이 있을 겁니다. 대지 면적이 있고 건축 면적 있죠?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을 건폐율이라고 해요. 이거를 건폐율을 제한한다. 너네가 땅을 이만큼 갖고 있으면 건폐율이 40%다. 그러면 요 40% 너네 건물 지을 때 이 40% 넘지 마. 건물 지을 때. 지붕을 그렇게 만들지 말라 이 얘기예요. 나머지는 빈 땅으로 놔둬. 이렇게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설계할 때 이렇게는 안 짓겠죠? 가운데 짓겠죠? 이렇게 짓겠죠? 이렇게. 건폐율을 완화시키면 한 90%로 완화해요. 그러면 건물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건폐율입니다. 건폐율. 요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건폐율. 용적률은 연면적을 넣는 거예요. 용적률. 800%.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1000제곱미터다, 대지가. 그럼 800%니까 1000 곱하기 800. 면 800, 1000 몇이죠? 그러면 80만 제곱미터까지 건물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밑으로 가거나. 아시겠죠? 그러면 용적률을 완화해서 용적률을 확 크게 잡으면 건물이 위로 쭉 올라가요. 바닥 면적 계속 합쳐가지고. 연면적을 크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층수가 많아진다 이 얘기예요. 뉴스 보실 때 뭐 무슨 정부에서 무슨 용적률 완화한다 이 얘기 나오죠. 기존에 예를 들면 200% 요 건물이 1000제곱미터면 이 건물의 연면적은 2000까지밖에 안 돼요. 이거를 뭐 400%까지 완화한다. 그러면 층을 막 올리겠죠. 이해가 되시죠? 연면적을 올릴 수 있는 거니까. 요 개념 이해되시겠어요?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저희가 이제 보는 것에 대해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용도는 아실 거고 지역지구 말씀드렸고. 자, 그럼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이 설계 개요를 주면 이 건물이
다 파악이 돼요. 중요한 정보가. 아시겠죠? 소방에서 뭘 보냐면 설치되는 소방시설이 딱 나와요. 어떤 소방시설이 설치가 되는지. 뭐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되고요. 옥내소화전 설치해야 되고 제연설비 설치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안전 탐지 설비 적용해야 되고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설치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반 소방 설계인지 전문 소방 업체에서 해야 되는지 성능 위주 대상인지가 나와요. 이 계열을 보면. 자, 저희 책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 있죠? 일반 소방 설계 업은 뭐냐면 소방 기술사가 없어도 업을 낼 수 있습니다. 업을 낼 수 있고 소방 설비 쌍기사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소방 기계, 소방 전기 한 명 있으면 돼요. 거기다 플러스 보조 인력 한 명 있으면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등록해가지고 업체 등록해서. 그럼 이제 일반 소방 설계업에서는 뭘 할 수 있냐면 제연 설비 빼고 다 할 수 있어요. 제연 설비 설계 빼고. 제연 설비 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반 소방은 뭐냐면 제연 설계를 못 합니다. 근데 이 개요 받는데 제연 설비 해당이 된다.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가 못 해요. 전문 소방 설계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회사 말고. 이 얘기가 나온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전문 소방 설계는 기술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연 설계를 할 수 있어요. 일단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고.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 중에 또 위험한 건물들. 예를 들면 50층 이상,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아파트, 아니면은 뭐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이라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뭐 CGV가 막 10개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멀티플렉스관 이런 게.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성능 위주 설계 업체한테 맡겨야 됩니다. 성능 위주 설계 업체는 기술사가 한 명 더 있어야 돼요. 전문 소방 업체가 성능 위주까지 하는 경우는 기술사가 한 분 더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능 위주는 딴 데 맡기는데요 하면 전문 소방 업체는 기술사가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이분은 성능 위주 대상 건축물은 설계를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요런 것들도 봐야 됩니다. 요 과정이 설계 계획 단계 때 이루어지게 되고, 요 개요 갖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설계비. 설계비도 이때 나옵니다. 얼마 받을 건지, 용역비용, 설계비용, 용역비용도 나옵니다. 뭐 연면적당, 뭐 제곱미터당, 뭐 1,500원, 뭐 2,000원, 5,000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1,000제곱미터다. 그러면 이건 너무 좀 그렇고, 뭐 5,000원, 15,000원 하면 1,000제곱미터 곱하기 15,000원 하는 게 설계비인 거예요. 아시겠죠? 얼마죠? 10, 100, 1,500만 원? 너무 많네. 네. 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럼 너무 비싸면 이제 건축사에서 너무 비싸, 깎아줘, 뭐 이러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그래, 그러면 너네가 하자, 우리가 하자, 같이 하자. 라고 하면 이제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 배경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건축, 설계 진행 단계가 가는 겁니다. 심의, 있고, 허가, 있고, 착공, 실시, 준공. 이렇게 있습니다. 허가는 건물, 아파트라던가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사업 승인을 낸다 이 얘기를 하고요. 준공은 또 사용 승인이란 말이 맞습니다. 이건 사용이고 이건 사업입니다. 사업을 승인해 달라 얘기고, 이거는 이제 건물 다 졌으니까 사용하는 것을 승인해 달라 얘기예요. 자, 심의 단계 때는 뭘 하냐면, 이전에 일단 설계 협력사를 선정하죠. 선정하고 설치되는 소방시설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미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설계 계획 한 장이면 다 끝나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건축과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건물을 지을 건데, 이 건물에는 제한 설비 들어가고, 스프링클러 들어가고, 옥내수 하전 들어가고, 이거 들어갑니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 심의를 받는 겁니다. 심의. 그러면 구청에서 심의를 열어요. 심의위원들을 초빙합니다. 각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하루 회의를 해요. PPT도 하고, 이 건물은 일단 건축사가 나와가지고 이 건물은 외관이 이렇게 생겼고요. 무슨 지구고요. 옆에랑은 얼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 옆에 조망권 치면 안 되고, 설명을 막 프리젠테이션하고 내려가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설비, 전기, 소방 이런 이제 협력사들은 그냥 앉아 있습니다. 기다려요. 심지어 밖에서 기다려요. 이제 여기 심의위원분들이 궁금한 거예요. 여기 소방시설은 어떻게 돼요? 그럼 건축사가 먼저 설명을 다 해요. 소방시설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심의 도면을 일단 작성을 해주거든요. 우리가 건축사한테 작성해서 줘요. 한 장 정도로 압축해가지고 줍니다. 이 심의위원들이 보다가 궁금하잖아요. 궁금해는 더 물어봐요. 물어보면 건축사가 모르죠. 모르면 이제 불러요. 밖에 있는 사람 나와가지고 오시라 그래가지고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해서 이런 심의로 통과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건물 이제 지으세요. 심의 통과가 되면 본격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고, 이 심의 때 그러니까 뭐가 끝나냐면 기본 설계가 끝나는 거예요, 거의. 건물 층, 용도, 규모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허가 때는 뭐 하냐면 이제 전체적인 도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방서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계산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방은 설치계획서라는 게 들어갑니다. 여기 또 하나 안 넣었는데 계약서. 도급계약이라고 했습니다. 도급계약서가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전체적인 그 건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소방은. 그리고 도면도요. 전부 다 들어갑니다. 이 건물, 이거 갖다 건물 지을 수 있어요. 도면이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허가 과정까지는 서류 업무예요. 서류 업무고, 요것도 구청에서 그러면 허가를 넣으면 요거를 이제 세움터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는데 세움터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네. 세움터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전에는 도면 이런 거 시방서 다 뽑아가지고 건축이랑 같이 구청 앞에서 만나가지고 구청에다가 서류로 줬어요. 근데 이거 하지 말라 얘기예요. 요거를 요 홈페이지에 올려요. 그러면 여기서 구청에서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돼요. 그러면 구청에서 다 모아요. 구청에서 확인하고 소방 관련된 거는 소방서로 가요. 소방서에다가 이제 검토 승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구청은 소방법은 잘 모르니까. 그럼 소방서에서 이거를 보죠. 이거를 봅니다. 보고 이거 제헌설비 들어가야 되는데 제헌설비 안 했네? 하면은 다시 구청으로 이제 보완 내려요. 보완 내리면 구청에서 다시 세움터로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미비된 거 보완시켜가지고 다시 가요. 접수. 다시 소방서. 다시 소방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럼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화해요. 좀 빨리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 연락처 이건데 구청에다가 보완 내리지 마시고 바로 저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를 해서 그러면 허가 때 뭐가 되냐면 이 건물에 들어가야 하는 모든 시설들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 다 끝납니다. 끝나요. 허가 때 끝납니다. 이게 허가 과정입니다. 허가 과정을 거치고 착공은 뭐냐면 이제 시공사가 실제로 여기까지 이제 설계사의 업무는 일단 한번 끝난 거예요.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요. 감리도 선정이 됩니다. 감리. 설계는 끝났으니까. 이제 건물 짓고 이거 건물 감리할 사람들, 감독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해서 이것도 이제 구청에 신고합니다. 구청에 신고.
심의도 구청에 신고하고 허가도 구청에 신고하고 착공 단계별로 신고를 해야 돼요. 요거랑 요거 사이에는 몇 개월 정도 걸리겠죠. 요거랑 요거 사이에도 몇 개월 정도 걸리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구청에 신고를 하면 착공도 이제 미비한 서류, 예를 들면 시공사랑 발주처랑 계약을 안 했네? 그럼 계약서 갖고 오십시오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서류 해가지고 착공도 승인이 딱 나면 그때부터 이제 실제로는 공사를 해도 됩니다. 착공 딱 허가 딱 들어가면 그때 막 현장 가가지고 막 삽을 파도 된다 이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삽 파면 돼요, 안 돼요? 불법입니다. 착공 안 받으면. 그때부터 착공 받은 다음부터 막 건물 파야 되는데 이게 돈이잖아요, 다. 포크레인 막 대기해 있어요. 하루 부르면 20만 원이에요. 근데 착공이 오늘 나야 되는데 안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만 원 그냥 생돈 나가잖아요. 야, 몰래 파. 그럼 막 몰래 파요. 이런 불법입니다. 그러다 사고 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다 사고 많이 납니다, 실제로. 아무튼 이게 착공 과정입니다. 착공 떨어져야 공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떨어지면 바로 요거 갖다 공사하면 되냐? 그게 또 사람 마음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발주자 분께서 이때 마음이랑 달라요. 요땐 지금 6개월 전의 얘기고 건물을 근데 우리가 층수를 하나 날릴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건축사는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리고 2층을 영화관 하기로 했는데 이거 화장실이 마음에 안 드는데 화장실 들어가면 안 되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설계 변경 같은 것도 있고요. 그걸 설계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일정이 뭐 3개월이면 좋은데 거의 어떻게 되냐면 심의는 하다가 프로젝트가 엎어질 수도 있거든요.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심의 한 4개, 5개 동시에 돌리다가 갑자기 2개가 딱 됐어요. 그럼 2개가 동시에 이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실이 부하가 걸리겠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허가를 간단하게, 요거를 전체를 다 안 하고 간단하게 하거나 막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그래요. 소방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할 수가 없어요. 다 들어와야 돼가지고. 그래서 막 그립니다. 이거 갖다 시공을 못 해요. 막 도면이 틀려요. 여기저기 틀리고 오타도 많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실시 설계라는 걸 해야 돼요. 이거는 구청 신고가 아니고 우리끼리 이거는 심의 도면이고 이건 허가 도면이고 이건 착공 도면이고 이건 실시 도면이다. 실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시공 가능한 수준의 도면이다 이 얘기예요. 실시 도면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다 완성도가 높아져요. 높아진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건축한테 주죠. 그럼 건축이 현장에 쫙 뿌려요. 시공사한테, 감리자랑. 그럼 그거 갖다가 이제 시공도면 갖다가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시공도면도요, 시간에 쫓기는 경우도 많고,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잖아요. 높이 같은 거. 건물이, 뭐 이런 산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이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 현장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실시도면이라 그래도 이거 갖다가 시공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선 실제 이 공사 단계에서 시공도를 작성합니다. 시공도 작성하고 이걸 이제 샵도면이라 그래요. 샵도면. 샵드로잉. 시공도를 작성하는데 이거 갖다가 바로바로 시공을 합니다. 그날 따라 도면 작성하고 공사하고 도면 작성하고 공사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또 설계 변경도 있을 수 있어요. 현장에서 야, 배관이 이렇게 가서 절로 가기로 도면상 되어 있는데 여기 파다 보니까 돌무더기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못 끼겠어. 그러면 돌아가야죠. 그죠? 그런 경우는 설계 변경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공도면을 또 작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이제 건물이 지어지면 준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실시도면과 시공도면도 다를 수 있죠. 현장에서 그래서 시공도면 갖고 준공도면을 시공사에서 작성을 합니다. 얘만 시공사에서 작성해요. 나머지는 다 설계사에서 하는데. 그래서 요 시공사가 현장대로 시공도면으로 준공도면을 작성하고 원설계자한테 확인도장을 받으러 옵니다. 도장. 자, 심의 때도 도장 들어가고요. 이때는 설계사 도장, 허가 때도 설계사 도장 들어가고, 착공, 실시 때 전부 설계사 도장이 들어가요. 준공 때도 설계사 도장이 들어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현장 가서 직접 시공은 안 했는데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맞더라. 이대로 그러면 건축에서 승인을 내셔도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건축에서 이걸 갖고 사용 승인을 내주면 그때부터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건물 영업. 이게 1년의 과정입니다. 이 설계 진행 단계를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번에 수업하는 김에. 자, 이게 어쨌든 소방 설계 작업이고, 그럼 감리는 언제 할까? 감리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하는 거예요. 감리. 아시겠죠? 감리. 시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공.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감리자가 설계 도면을 제대로 파악을 못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실 그 얘기보다는, 그럴 수 있고, 약간 감리만 하려니까 아쉬운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설계했으면은 훨씬 좋은데, 설계자는 사무실에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현장은 잘 안단 말이에요. 애초에 계획할 때부터 이렇게 설계했으면 더 좋은데, 이렇게 낭비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 업체가 이 설계 때도 조금 컨설팅을 해주자. 컨설팅. 그래서 설계 업체는 별도로 있지만, 설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랑 협의해서 발주자의 생각과 시공자의 생각을 조금 더 조화롭게 연결해주고 건물을 더 완성도 있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CM이라 그래요. CM. Construction Management. 이거 모르겠다. 매니지먼트. CM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계획 단계부터 설계사와 함께 해요. 같은 회사는 아닌데 정보를 서로 이메일이나 이런 거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설계는요 거의 여기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때 한번 들어가지만 이때 그냥 거의 끝납니다. 설계는 이때 끝나요 거의. 요건 이제 설계는 실시 도면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실 용역계야 끝이에요. 이건 서비스고 아니면 별도로 비용을 받거든요. 검토비를. 이건 우리가 설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누가 설계했다 그랬어요? 실제로 시공사에서 한다 그랬죠? 준공도면은 도장만 설계사에서 찍어주는 거고 설계사는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것들이 이때 반영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들이 이때 반영이 돼야 된다.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는 사람들이 CM입니다. CM.